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R&D 글로벌 특강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R&D 글로벌 특강인데요. 제목에도 이 글로벌이 붙어 있듯이 아주 특별한 강연자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최초의 엔지니어링 디렉터이자 혁신 전문가이시면서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의 저자이신 알베르토 사보이아입니다. 오늘은 에이펙스 혁신가의 시대, 불확실한 시대의 R&D 산업기술의 혁신과 생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기다리고 계신 구글 명예 혁신 전문가 알베르토 사보이아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알베르토 사보야입니다. 오늘 에이펙스 혁신가의 시대라는 발표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산업기술 R&D 혁신을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아름다운 한국을 직접 방문했을 텐데요. 하지만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한국을 곧 방문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작 전에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 전에 제가 리서치를 했는데 혁신과 R&D에 있어서 한국은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에서 한국을 가장 혁신적인 국가 1위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축하드립니다. 최상위에 도달하는 것도 어렵지만 정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특히 요즘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오늘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크고 성공적인 기업들과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가속화되는 빠른 속도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계속 혁신할 수 있는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구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답은 yes입니다. 그런데 정점 혁신가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 발표에서 최상위 또는 정점 혁신가의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에이펙스, 정점이라는 것은 위계 질서의 최상위 부분입니다. 어떤 산업, 분야, 스포츠에서 1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에이펙스의 의미이고 다음은 혁신성입니다. 정점 혁신가들은 최상위 1, 2%의 기업들, 업계의 1, 2%이고 이들은 혁신에 있어서 1, 2%일 뿐만 아니라 매출과 수익성에 있어서도 최상위 1, 2%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혁신과 성공 이 두 가지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 발표에서 정점 혁신가가 누구인지 말씀드리고 어떤 특징이 기업이나 국가를 정점 혁신가로 만드는지 그리고 정점 혁신가가 되는 방법과 더 중요한 것은 왜 지금의 불확실성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정점 혁신가가 될 필요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제 경력을 소개하자면 저는 R&D 연구개발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확실히 한국이 이렇게 성공적인 국가가 되고 성공적인 기업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미 R&D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미 이 두 분야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공유하려는 관점, 아이디어는 바로 연구와 개발 중간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불확실성 시대에는 연구와 개발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알베르토 사보야이고 R&D 부문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기술 연구 담당자로 선 마이크로시스템스에서 일했고 그 후 구글에서 최초의 엔지니어링 디렉터로 일하면서 기쁘게도 에드워즈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현재 수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R&D 분야에서 일했지만 혁신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특히 빨리 성공적으로 혁신하면서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구글에서 제가 여러 도구, 기법, 전술을 개발해 내부적으로 성공적으로 활용하게 됐고 혁신과 R&D에 대한 제 접근법이 흥미로워 스탠포드의 초빙을 받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가장 성공적인 기업과 조직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기업, 조직, 국가로 하여금 더 성공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세 가지 중요한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혁신 잠재력과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것, 그리고 파트너십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면 R&D를 이미 잘하고 있는 경우 이것을 더하면 정점 혁신가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요즘 보면 혁신이 유행어가 되어 모두가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비즈니스 버즈워드입니다. 그런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혁신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택시 산업이 혁신하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하게 됩니다. 우버와 리프트가 나타나 혁신하고 또 우버와 리프트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 혁신할 것입니다. 구글이나 웨이모와 같은 자율주행 기술 회사들이 혁신하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파괴적인 혁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혁신이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택시 산업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프트와 우버가 등장하면서 택시 산업 점유율이 25%에서 8%로 줄어들었습니다. 렌터카 사업도 50%에서 20%로 사업 규모가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파괴적인 혁신,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초토화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불과 2년 반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택시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가 시작된 후 2년 반 만에 파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토화 혁신이라고 하면 우리 사업을 완전히 뒤엎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혁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떤 사업이든 산업이든 안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산업과 제품과 기업들이 완전히 붕괴된 단 하나의 혁신으로 파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손전등을 사지 않고 폰에 손전등 기능을 사용하고 카메라 사지 않고 폰 카메라를 사용하고 체스보드 사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체스 게임을 합니다. 모두가 이 혁신을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또한 혁신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택시에서 우버까지 수십 년 걸렸다면 자율주행차까지는 몇 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다음 날아다니는 자동차까지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이미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래에 얼마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되는데 저는 엔지니어라서 궁금해집니다. 왜 이렇게 많은 혁신이 있고 왜 가속화되고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혁신은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스탠포드에서 이 강의를 할 때 일주일 동안 결합형 혁신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의 혁신 중 하나인 바퀴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아이디어, 내연기관을 결합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자동차가 나옵니다. 다른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GPS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과 같은 혁신을 결합하게 되면 그 결과는 구글 맵 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혁신을 결합하면 새로운 혁신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자동차에 스마트폰상 지도를 더하면 우버나 리프트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버나 리프트 같은 자동차 또 스마트폰이 있으면 계속 결합할 수 있습니다. 차와 스마트폰을 결합하고 머신 비전과 머신 러닝을 결합하면 자율주행차가 가능합니다. 자율주행차가 가능해지면 다른 것, 피자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저 이태리 사람이라서 피자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결합의 결과는 피자를 무인으로 배달하는 것입니다. 이미 포드와 도미노 피자 등 제가 이들 기업과 일한 적이 있는데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뉴로와 같은 업체도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R&D가 옳은 아이디어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에이펙스 혁신가의 눈을 키워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사자와 같은 최상위 포식자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앞을 주시하면서 모든 혁신을 보고
특정 혁신을 우리의 혁신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의 사업과 어떻게 결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혁신은 바로 이러한 결합형 혁신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합형 혁신의 4대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법칙은 모든 현재의 혁신은 과거 혁신의 결합이다입니다. 바퀴와 기관을 결합하면 자동차가 나옵니다. 다음은 모든 미래 혁신은 현재 혁신의 결합이다입니다. 차기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차기 스마트폰이나 GPS가 바로 그러한 결합의 결과일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법칙은 이러한 차기의 엄청난 혁신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결합형 혁신을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숙달해야 합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몇 가지 재미있는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있고 여기에 시계라는 아이디어와 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스마트폰을 더 작게 만들고 시계줄을 달면 스마트워치가 나옵니다. 스마트워치에 어떤 다른 혁신이 가능할까요? 요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맥박 산소 측정기가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와 맥박 산소 측정기를 결합하면 그 기능이 시계를 통해 제공됩니다.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혁신, 바퀴와 같은 혁신을 가지고 근래에 개발된 여행 가방을 결합하면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500년 동안 무거운 여행 가방을 직접 들고 다니다가 바퀴를 달 수 있다는 것을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바퀴 달린 여행 가방에 모터와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를 결합하면 로봇 여행 가방이 주인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모든 혁신은 즉 우리 R&D가 집중하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누군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것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혁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그린 뉴딜의 중요한 부분이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미터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머신러닝과 청정 에너지를 결합하면 매우 스마트한 청정 에너지의 전체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저기에 혁신을 결합하면 굉장히 훌륭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혁신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언가 나타나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사례입니다만 자연에서의 혁신인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고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바꿔놓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혁신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것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같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자연에 의한 혁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유래된 곳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경우 국가의 혁신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부정적인 것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혁신 잠재력이 제가 설명드릴 개념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기업이나 국가든 중요합니다. 제가 구글을 위해 쓴 페이퍼가 있는데 2011년 페이퍼에서 혁신 잠재력을 소개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업 조직 국가의 혁신 잠재력은 모든 국민과 지식과 재정자원, 천연자원 등 모든 것을 결합한 것의 결과입니다. 어떤 국가나 조직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결합한 것입니다.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수천만 명의 인구가 있고 자원이 많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많이 있고 탄탄한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혁신 잠재력이 거대합니다.
하지만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많은 국가나 기업들이 이 혁신 잠재력은 크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혁신가는 매우 보수적입니다. 아주 작은 영역에서 혁신하는데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직, 기업, 국가 등 굉장히 공격적으로 혁신하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핵심 역량 내에서뿐만 아니라 영역을 벗어나 때로는 멀고 동떨어진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1년 구글에 입사했을 때 당시 인터넷 검색 회사였습니다. 그때 구글이 자율주행차를 할 거라고 말했으면 저는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일 없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구글이 수만 명의 직원이 생기면서 로봇 공학에 관심을 갖는 직원도 있었고 머신 비전, 머신 러닝에 관심을 갖고 구글 맵도 개발되면서 구글의 혁신 잠재력 내에는 자율주행차 사업에 진출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글이 바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에이펙스 혁신가가 되었고 혁신 잠재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혁신의 근육을 활용하게 되면 마치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듯 혁신을 더욱 잘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최상위 혁신가가 누구인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혁신적인 국가라서 한국 사례도 많습니다만 저는 제가 잘 아는 미국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기업 목록에서 보시다시피 많이 있는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저는 알파벳의 첫 철자 A에서 세 개의 기업 애플, 알파벳, 아마존을 골랐습니다. 아시겠지만 알파벳은 구글 지주 회사의 새 이름입니다. 왜 이들이 정점 혁신가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 로고가 그동안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애플은 원래 컴퓨터 회사였는데 일부 기술을 활용해 아이팟을 개발했고 아이팟의 폼 팩터를 토대로 아이폰과 애플 워치를 개발했습니다. 지금은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축소시킬 수 있다면 스마트워치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혁신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경우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예는 에어팟입니다. 이어 플러그와 무선 블루투스를 단순하게 결합한 제품이지만 작은 아이디어, 작은 혁신이지만 올해 매출이 150억 달러에 이릅니다. 작은 혁신이지만 옳은 혁신이라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다음 사례는 구글입니다. 구글 초창기에 입사했었는데 원래는 검색 엔진 회사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합니다. 한쪽에는 자율주행차도 하고 또 한편으로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혁신 사업 구상이 있어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 AI 사업 구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AI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 아이디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은 확실히 정점 혁신가입니다. 마지막 알파벳 A 사례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책만 사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사업 영역이 크게 확장되어 이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 부문 중 하나가 클라우드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아마존이 원격 클라우드 기술을 사내 서비스를 위해 개발했다가 자라게 되어 기술의 수익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위 혁신가의 사례입니다. 컴퓨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혁신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혁신적인 기업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보면 엄청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린 차트, 그래프 기억하시지요? 에이펙스 혁신가들의 매출을 보면 이미 수십억 달러를 벌고 있는데 동시에 굉장히 놀라운 성장세를 보입니다. 때로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도 보입니다. 반면에 평균적인 혁신가라면 보수적이라면 코닥과 같은 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코닥은 한때 1위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참여하지 못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정점 혁신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 후지의 경우 적어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코닥의 경우 한 가지만 하겠다고 고집하면서 엄청난 기회를 잃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최상위 혁신가가 되면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례를 다시 보면 이 작은 제품만으로 200억 불 정도의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제품 규모가 포춘 500대 기업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이것이 혁신의 힘입니다. R&D를 옳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하게 되면 이러한 성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정점 혁신가의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대와 과거 시대 간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성공의 결과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성공적인 기업이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해 위계 질서 최상위에 이르면 마치 사자가 정글의 왕이 되듯이 정점에 이르면 느긋해집니다. 나는 이미 정점에 있고 그 누구도 나를 넘볼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의 성공은 굉장히 다릅니다. 알파벳 A 기업들, 애플, 아마존, 알파벳의 경우 여유롭고 행복하고 지루해하는 왼쪽 사자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오른쪽 모습일까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들 기업은 이미 성공했다 해도 맹렬하게 더 혁신을 추구하고 혁신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하려 합니다. 아마존이 몇 주 전 처방약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그 예입니다. 내가 약국 사업을 한다면 걱정될 일입니다. 아마존과 약국의 결합은 아마존이 책만 팔 때에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일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네, 1위가 된 기업, 조직, 국가라 해도 절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성공이 미래의 안정까지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계속 공격적으로 혁신하든지 마음 놓고 있다가 먹혀버리든지입니다. 언제나 통하는 진리지만 요즘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속도가 변했습니다. 1위였다가 5년 만에 도태해버리는 기업도 아주 많습니다. 택시업계는 우버와 리프트가 나오면서 그렇게 됐고 또 다른 대표 사례로는 노키아가 있습니다. 2007년 포브스에 휴대전화 시장 1위, 10억대 판매, 타의 추종 불허란 헤드라인으로 나왔던 노키아는 R&D는 뛰어났지만 혁신을 하지 못해서 스마트폰이란 새로운 폼 팩터가 등장하자 5년 만에 점유율이 50%에서 5%로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혁신을 안 하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혁신은 그냥 흔하게 사용되는 유행어, 버즈워드가 아니라 둥글게 돌아가는 버즈소트, 톱과도 같습니다. 제대로 사용하려면 칼날이 있는 올바른 방향에 서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상위 혁신가가 되어 혁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럼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은 이미 훌륭한 혁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도 풍부하고 노하우도 많죠. 그런데 혁신을 이끈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차고에서 두세 명의 소수가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잠재력을 일단 갖춘 상황이라면 규모보다는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최상위 혁신 기업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 부문에서 남들과 다릅니다. 첫 번째가 양이고 두 번째가 범위, 세 번째가 속도입니다. 혁신의 양이라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실험을 한 끝에 혁신을 할 아이디어를 하나 골라낸다는 뜻입니다.
수백 개, 수천 개 아이디어까지 테스트할 수 있죠. 범위의 혁신이라고 하면 아이디어의 범위를 넓힌다는 뜻입니다. 책을 판매한다면 DVD까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컴퓨터를 만든다고 해서 아이팟을 만들지 못한다는 법이 없고 아이팟 만드는 회사니까 핸드폰은 노키아가 장악해서 못 만든다.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기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거죠. 완전히 이상한 아이디어 같아도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자율주행차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들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속도인데요.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짧은 시간 내에 테스트하는 겁니다. 몇 시간, 며칠, 길어야 몇 주 정도로 가는 거죠. 몇 달, 몇 년까지는 안 가는 겁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먼저 왜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테스트하지? 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혁신이 실패합니다. 최고의 자원과 개발 노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부분 실패합니다.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도 실패하는데요. 이게 실패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그거는 바로 데이터를 보면 압니다. 닐슨 리서치에서 매년 관련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매년 나오는 수만 개의 신제품 중에 80%는 실패합니다. 이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상품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발이나 마케팅을 아주 훌륭하게 해낸다고 해서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핀터레스트에는 구글 묘지라는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구글을 싫어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요. 이 구글 묘지에 가보시면 구글에서 만들었다가 실패한 상품 목록이 수십 개는 있습니다. 구글 같은 혁신 기업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해서 다르냐 하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죠. 여튼 우리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엄청 실패했네 하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 기업은 수조 달러의 가치를 가진 기업입니다. 실패를 경험한다 해도 아주 성공적인 기업들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서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기업과는 다른 점입니다. 대부분은 혁신을 열심히 시도하지 않죠.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밖의 분야는 별로 시도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고의 혁신은 핵심 역량을 벗어난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 사례라고 하면 역시 또 에어팟이 있겠네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심리는 제가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일상에서 너무 많이 봐서요. 페일러포비아, 즉 실패 공포증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미 성공까지 했다면 이제 혁신은 그만하고 좀 쉬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냥 끝입니다. 이런 실패 공포증은 제대로 치료해야 합니다. 다행히 제가 실패 철학 전공이라서 그런 분들을 또 치료해 드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빨리 실패하고 싸게 실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기업들에 가보면요. 그렇게 빨리 실패하지 않습니다. 몇 개월은 걸리고요. 또 싸지도 않습니다. 수백만 달러는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페라리만큼 빨리 실패하고 피아트만큼 싸게 실패하라입니다. 피아트가 저렴하다고 비꼬는 게 아니라요. 합리적인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라리만큼 빨리 움직여서 피아트처럼 돈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실패의 고통 때문입니다.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실패의 후유증이 커집니다. 수년에 걸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수개월, 수십만 달러로 줄였다 하더라도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프의 왼쪽 끝으로 가면요. 몇 시간, 며칠 정도만 투자하고 수백 달러 또는 수천 달러만 쓰는 건데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실험입니다. 실험은 제 발표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최상위 혁신가들은 매년 이런 실험을 수백 건, 수천 건씩 수행합니다. 연구를 할 수 있고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실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실험을 하는 걸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닌데요. 기사들도 많습니다. 2017년에 패스트 컴퍼니에서 최고 기술 기업들이 연간 수천 개 실험을 하고 또 실패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대부분의 실험이 실패하는 셈인데 이들 기업 면면을 보면 인투이트,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입니다. 이들이 실패한 실험만 해도 수가 엄청납니다. 실패하지 않은 실험은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지죠. 실험과 성공 실패의 연결고리가 너무 확실해서 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조스는 아마존의 성공은 매년, 매달, 매주, 매일 진행하는 실험 건수에 비례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마존이 연간 선보이는 신상품이 5개, 6개 정도인데요. 어떤 해는 에코가 나왔다가 어떤 해는 다른 카메라 이런 게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신제품이 나오기까지 그 전에는 수천 개의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수천 개, 수만 개의 실험을 하려면 시간을 오래 끌 수 없습니다. 아주 적은 돈을 들여서 몇 시간, 며칠, 몇 주 내에 끝내버려야 되죠. 이게 최상위 혁신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입니다. 보통 제가 기업에 가서 이런 발표를 하면 대부분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몇 시간, 며칠 내에 테스트하죠? 보통 몇 개월은 걸리는데요? 하십니다. 그럼 저는 오늘부터 당장 하실 수 있다고 답합니다. 제가 그 내용으로 책도 썼습니다. 다행히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요. 먼저 프리토타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일반적인 R&D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연구에 들어가면 제대로 되는지 보려고 시제품, 즉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이 과정만 해도 수주, 수개월, 수년은 걸립니다. 저도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를 담당한 적이 많은데 이 과정에만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에만 수년은 걸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프로토타입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 제품을 만드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기존 절차대로 가게 되면은요. 실험을 1년에 몇 개밖에는 못합니다. 혁신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프리토타입입니다. 프리는 뭐뭐하기 전에라는 전치사로 프로토타입 전 단계라는 뜻입니다. 프리토타입은 아주 많은 아이디어를 매우 빠르고 저렴하게 완성하는 여러 가지의 도구, 기술, 작전 등을 지칭합니다. 프리토타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기업의 R&D 결과를 활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최상위 혁신가가 되려면요. 다른 최상위 혁신가와 파트너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실험에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을 10분의 1, 100분의 1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몇 개 예를 들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례들입니다. 구글이 가장 먼저 예를 들어드리면 텐서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정교한 기계학습 엔드-투-엔드 프로그램으로 오픈소스라서 로그인해서 사용하면 기계학습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글의 엔지니어 수천 명이 수년간 연구해서 수억 달러를 투입한 끝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용자들이 그 결과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튜토리얼만 몇 시간 받으면 기계학습 앱도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누군가 R&D를 통해 패키지를 만들면 여러분은 그걸 그냥 이용하면 됩니다. 게다가 구글, 아마존에서는 교육까지 시켜줍니다. 그게 그들의 사업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됩니다. 다른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끈 적이 많은데요. 그때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돈과 시간이 아주 많이 들죠. 그런데 요즘은 코드 하나 없이도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앱이나 툴을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코드 하나 없이도 개발이 가능하죠. 시간도 거의 100분의 1로 줄어서 1년이 걸리던 일을 말 그대로 하루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드웨어에서는 변화가 더 대단하죠. 아두이노라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는데 $10, $20 밖에는 안 합니다. 라스베리 파이라고도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크기의 컴퓨터로 $40, $50면 삽니다. 과거에는 엄청난 돈과 많은 개발자를 투입했던 일이 이제는 시간과 비용을 100분의 1로 줄여서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더 많습니다. 그럼 여러 아이디어를 조합한 결합형 혁신 개념으로 돌아가 볼까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텐스플로우와 아두이노가 있죠. 아두이노에는 텐스플로우로 만든 기계 학습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ESP32라고 또 다른 혁신이 있는데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기능이 가능한 칩입니다. 그래서 텐스플로우로 기계학습 앱을 만드는 건 무료고 아두이노는 $20 정도 하죠. 그리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가능한 칩은 $2입니다. 이걸로 얼마나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인터넷에 가면 방법을 알려주는 튜토리얼 영상들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상의 혁신가가 되고 싶다면 R&D에 큰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 R&D의 상당 부분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기본 연구 결과나 신기술은 이미 나와 있죠. 여기에 다른 기업들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개발한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을 공개해서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업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빠르고 저렴하게 1년에 수천 건의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 선택해서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서요.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연구 개발까지 내가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Not Invented Here 증후군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개발된 연구 성과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자기 힘으로 다 하고 싶어 하겠지만 요즘 시대에 성공하려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이 어느 때보다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이를 해내는 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혁신을 위한 R&D라고 하면 연구나 개발을 다 잘해야 하죠. 성공한 기업이나 국가라면 연구 개발 모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 그렇습니다. R&D 다 잘하죠. 저희 집에 있는 한국산 제품은 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R&D 역량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R&D라고 하면 연구 개발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 사이에 있는 and를 실험이라고, experimentation,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실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는 많이 테스트할수록 좋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면 진행할수록 기술과 이 기술을 사용할 고객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럼 성공 가능성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집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M은 이제 experimentation, 즉 실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요약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 제가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게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최상위 혁신가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단순히 생존하기보다는 성공하고 성장하고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내가 가진 잠재력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컴퓨터 회사라고 컴퓨터만 만들란 법 없고 자동차 회사라고 자동차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 혁신을 조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 컨설팅을 받았던 한 기업에서는 매주 직원들에게 새로운 혁신을 논의하는 과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주제는 센서 모니터다 하고 던지면서 그 회사의 제품과 결합한 혁신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이죠.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정말 두려운 실패는 수년간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빠르게 싸게 한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실험입니다. 넷째,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그걸 활용해서 가야 합니다. 저도 엔지니어라서 처음부터 내 힘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변화가 빠르니까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닙니까? 이럴 때는 같이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남들이 힘들게 만든 기술을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고 그러면 1년에 수백, 수천 개의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만 골라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시 이제 강조하고 싶은 점인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최상위 혁신 기업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럼 제 대답은 베조스 대답처럼 간단합니다. 성공 확률은 실험 개수에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R&D라고 하면 연구 개발이 아니라 리서치와 디벨롭먼트 사이에 익스페리멘테이션 실험이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말의 마지막으로 발표 마칩니다.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빕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꼭 한국에 가서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알베르토 강연자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으로 R&D 글로벌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